남편의 차가 사고가 났고 그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내가 수술 동의서에 막 서명하려던 찰나 남편의 변호사가 나타나 그의 모든 재산이 상간녀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는 즉시 펜을 내던지며 의사에게 말했다. 심폐소생술은 하지 마세요. 생명유지장치를 떼고 바로 화장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새벽 2시, 병원 복도는 길고 조용했으며 소름 끼치는 냉기가 감돌았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다. 내 이름은 강서연, 32세. 병원의 하얀 복도를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얇은 실크 잠옷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끔찍한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 현실의 악몽은 내가 꾼 그 어떤 꿈보다 100배는 더 끔찍했다. 불과 30분 전이었다. 거대한 우리 집의 정적을 깬 것은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교통경찰의 냉정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었다. 10년 동안 내 남편이었던 이민준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떻게 집문을 잠갔는지, 어떻게 택시를 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오직 민준이 무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오늘 밤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다. 그런데 왜 서울 외곽의 리조트 빌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는 모든 의심을 두려움이 집어삼켰다. 나는 접수 데스크로 달려갔다.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떨렸다. 제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어느 응급실로 갔죠? 당직 간호사는 내 꼴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복도 끝 붉은 등이 깜빡이는 곳을 가리켰다. 나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미끄러운 바닥에 발이 몇 번이나 삐끗했다. 응급실 앞 붉은 등은 마치 핏빛처럼 섬광을 터뜨리고 있었다.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투의 신호였다. 젊은 교통경찰이 다가와 익숙한 가죽 지갑과 액정이 박살난 민준의 휴대폰을 건넸다. 그는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민준 씨 아내분이신가요? 과속이 심했습니다. 핸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유품을 받아들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왜 그렇게 빨리 달린 거야? 이 한밤중에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모든 생각이 끊겼다. 중년의 의사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나를 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환자분 아내 되시죠? 상태가 아주 위독합니다. 머리 손상이 심하고 여러 장기가 파열됐습니다. 뇌에 광범위한 혈종이 생겨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시 개두술을 시행해 뇌압을 낮춰야 합니다. 몇 분만 지체해도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의사는 내게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다. 온갖 위험과 수술 중 사망 확률, 살아나도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만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나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우리는 무일푼에서 시작해 이 모든 것을 이룬 10년차 부부였다. 이민준은 내 세상의 전부였다. 최근 일 때문에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긴 했지만 그가 내 곁을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펜을 건넸다. 빨리 서명해 주셔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눈물이 번져 종이 위에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펜끝이 종이에 닿으려던 순간 크고 차가운 손이 갑자기 내 손을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강서연 씨. 아직 서명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고 냉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개를 들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는 혼란스럽고 비극적인 병원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김태석, 6개월 전 민준이 회사 법률 자문을 위해 고용한 개인 변호사였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위독하단 말이에요. 이거 놔요. 어서 서명해서 남편을 살려야 해요. 내가 소리치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김 변호사의 소나귀는 단단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고 감정 없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강서연 씨, 저는 제 의뢰인인 이민준 씨의 대리인으로서 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이 그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가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법적 문서가 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더니 옆에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이것은 3개월 전 작성된 이민준 씨의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김 변호사는 주변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또렷하게 말했다. 이 유언장에 따르면 만약 이민준 씨가 사망하거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경우 현재 거주하는 자택,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2채, 차량, 은행 예금, 그리고 IT 회사의 모든 지분을 포함한 전 재산은 단 한 명의 상속인 최유라 양에게 귀속됩니다. 최유라라는 이름이 내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했다. 유라. 민준이 그저 성실한 직원일 뿐이라고 내게 맹세했던 젊고 아름답고 순진해 보이던 그 인턴. 내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친동생처럼 여기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던 그 아이. 김 변호사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피 흘리는 내 심장에 또 한 번 비수를 꽂았다. 강서연 씨, 유언장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유라 양이 유일한 상속인이자 모든 결정권을 가집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온몸에 피가 멎는 기분이었다. 김 변호사의 말이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내 10년의 청춘. 10년 동안 나는 내 경력을 희생하고 전업주부가 되어 민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겼다. 그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10원 한 장까지 아꼈다.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부터 지금의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함께 고생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는 나를 무자비하게 내쳤다. 고작 1년 남짓 알고 지낸 어린 여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의사는 걱정과 초조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와 김 변호사를 번갈아 보았다. 보호자분, 제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뇌출혈로 뇌압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생존 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재산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서명 하나가 필요할 뿐이었다. 나는 손에 들린 동의서를 다시 보았다. 예상 수술비, 중환자실 비용 등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숫자들로 가득한 항목들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김 변호사는 내 망설임을 눈치채고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다. 강서연 씨, 한 가지 중요한 조항을 더 상기시켜 드려야겠군요. 이민준 씨의 재산은 이미 최유라 양에게 지정되었으므로 만약 당신이 동의서에 서명하기로 결정한다면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병원비, 그리고 수술이 실패하거나 이민준 씨가 식물인간 상태로 남게 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부채는 전적으로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돈은 최유라 양에게 상속된 재산에서는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희미하게 비웃었다. 당신의 재정 능력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의 말은 내 얼굴에 쏟아진 한 바가지의 찬물과도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물은 나의 모든 슬픔과 걱정을 씻어내고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알고 보니 오늘 밤 민준의 출장은 그의 상간녀를 만나러 리조트 빌라로 떠나는 미래 여행이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오랫동안 나는 그저 꼭두각시 내 집에서 허울뿐인 가정부였던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서류에 서명한다면 나를 배신한 남자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피땀 흘려 이룬 재산 위에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는 동안 그들은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호의호식하겠지. 안 돼. 나는 성녀도 아니고 그렇게 멍청하지도 않다. 나의 희생은 짓밟였고 나의 존엄은 모욕당했다. 10년의 결혼 생활. 마지막 순간에 그는 나를 타인처럼, 아니 타인보다도 못하게 취급했다. 당신이 무정하다면 나를 원망하지 마. 내가 무자비하다면 당신 탓이야. 나는 김 변호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서 도전과 경멸을 읽었다. 그는 내가 울고불고 애원하거나 이른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할 것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극심한 고통은 무감각을 낳았고 그 무감각 속에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깨어났다.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잔인한 내가. 나는 기다리고 있는 의사를 향해 돌아섰다. 펜을 쥔 손을 들어 올렸다. 김 변호사와 의사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서명하는 대신 나는 손바닥을 폈다. 펜이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는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마치 우리 결혼 생활에 사형을 선고하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나는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의사 선생님, 연명치료는 하지 마세요. 생명유지 장치를 떼고 바로 화장해주세요. 내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폭탄과도 같았다. 의사는 눈이 휘둥그레져 말을 잇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얼어붙었고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는 사라지고 완전한 충격으로 바뀌었다. 무슨 소리요? 당신 미쳤어? 당신 남편이잖아.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내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 남편? 모든 재산을 상간녀에게 넘기고 아내에게는 빚만 떠넘기는 남편 말인가요? 그런 남편은 살릴 능력도 마음도 없네요. 당신과 최유라 씨가 그를 살리고 싶다면 당신들 돈으로 하세요. 나에게 그는 당신이 그 유언장을 읽는 순간부터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뒤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혼란과 경악의 시선들을 뒤로 한 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아. 꽃무늬 몸빼 바지를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땅딸막한 여자가 회오리 바람처럼 달려오고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였다. 항상 나를 친딸처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쓰는 돈 10원 한 장까지 계산하던 여자. 그녀는 달려오자마자 나를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렸다. 내 옷자락을 붙잡고 거세게 흔들었다. 서연아, 너 거기서 뭐하고 서 있는 거야? 왜 내 남편 안 살리고 있어? 너 내 아들 죽일 셈이야? 시어머니는 태풍처럼 들이닥쳤다. 맹렬한 기세와 함께 코를 찌르는 파스 냄새를 풍기며 그녀는 내 멱살을 잡고 내가 휘청거릴 정도로 흔들어댔다. 그녀의 고함은 병원 복도 전체에 울려 퍼져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이 악독한 것. 남편은 죽어가는데 돈 아까워서 안 살리겠다니. 내 아들 죽이고 재산 다 가로채려는 거지? 이 짐승만도 못한 악마 같은 년. 여러분, 이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 좀 보세요. 그녀의 비난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다. 아마도 민준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커서 이런 싸구려 드라마에는 내 심장이 무뎌져 버린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가 내 옷을 찢을듯이 흔드는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한때 어머니라고 부르며 10년 동안 밥상을 차려 올렸던 여자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함께 온 집안의 소문난 수다쟁이인 이모님이 불에 기름을 부었다. 아이고, 순자야, 불쌍해서 어떡하니. 귀한 아들 키워놨더니 저런 은혜도 모르는 년한테 장가 보내서. 서연아, 남편이 죽어가는데 서명 안 하면 너 살인죄야. 저 세상 가서 조상님들 뵐 낯이 있겠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난 어린 시선은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인 양 나에게 쏠렸다. 그들은 지금 피해자 행세를 하는 저 여자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지 못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내 옷을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다. 옷깃을 바로 하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어머님, 이제 연기 그만하셨어요? 다 하셨으면 제가 진실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머님 아들이 왜 새벽 2시에 서울 외곽으로 나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지 아세요? 어디로 가던 길이었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는지 아시냐고요? 시어머니는 내 강경한 태도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소리쳤다. 어딜 가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넌 걔 마누라야. 걔를 살릴 책임이 있다고. 돈 아끼려는 속셈이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처음부터 이 집 재산만 노리고 들어온 거. 나는 웃었다. 쓰라리고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나는 구석에 서 있는 김 변호사를 가리켰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은 몰랐는지 창백한 얼굴이었다. 나는 시어머니와 이모님, 그리고 구경꾼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저기 김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님, 어머님의 귀한 아들이 우리 둘을 위해 뭘 남겼는지 물어보시라고요. 시어머니는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에 김 변호사를 쳐다봤다. 김 변호사는 망설이며 화난 노부인의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분명하게 발표했다. 민준 씨, 유언장 작성했어요. 어머님이 살고 계신 이 집, 그 사람 차, 은행 예금, 회사 지분까지 전부 다 그의 상간녀 최유라에게 상속했대요. 저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겼고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도 한 푼 안 남겼어요. 내 말은 시어머니의 얼굴에 쏟아진 끓는 물 한 바가지와 같았다. 그녀는 굳어버렸다. 입은 벌어졌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옆에 있던 이모님도 입을 다물었다. 순식간에 주위가 조용해지고 응급실에서 들려오는 기계음만이 들렸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 내 아들은 효자야. 어디서 굴러먹던 년한테 모든 걸 줄 리가 없어. 변호사 양반, 말해봐요. 얘가 거짓말하는 거지?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어머님, 민준 씨가 그런 내용의 유언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유일한 상속인은 최유라 양이 맞습니다. 변호사의 확인 사살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을 꺾는 일격이었다. 그녀는 휘청거렸고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돈을 잃은 고통이 먼저 그녀를 덮쳐 쓰러뜨렸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연민은 없었다. 오직 쓰디쓴 쾌감만이 존재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내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이제 재산은 최유라 씨 거예요. 의사 말로는 수술비가 수십억이고 살아나도 식물인간이 될 거래요. 어머님의 금쪽 같은 아들 살리고 싶으시면 최유라 씨한테 전화해서 돈 내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시골에 있는 땅이랑 집 팔아서 살리세요. 저는 이제 남이에요. 당신 아들이 먼저 나를 내쫓았으니 저한테는 아무 의무도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절규가 들려왔다. 아이고, 민준아, 이 멍청한 놈아. 애미는 굶어 죽게 내버려두고 그년한테 돈을 다 갖다 바쳐? 그녀의 울음소리는 이제 진심으로 처절했다.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닫힘 버튼을 눌렀다. 금속문이 천천히 닫히며 위선으로 가득 찬 그 지옥과 나를 분리했다. 병원을 나와 나는 유령처럼 텅 빈 새벽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공기가 나를 깨웠다. 친정에도 친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나는 택시를 타고 민준과 함께 살았던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릴 그곳으로 돌아갔다. 크고 호화로운 집은 이제 춥고 텅 비어 보였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다. 민준의 컵은 여전히 식탁 위에, 그의 슬리퍼는 문가에 단정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주인은 이제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나는 불도 켜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을 걸어 계단을 올라 그의 서재로 향했다. 증거를 찾아야 했다. 빈손으로 떠날 수 없었고 그 두 사람이 내 고통 위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더더욱 없었다. 민주는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중요한 서류들을 서재 금고에 보관했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었지만 나는 그가 전자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예비 열쇠를 비밀 장소에 숨겨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10년의 결혼 생활. 나는 그의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중요한 물건을 낡고 예상치 못한 곳에 숨기곤 했다. 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책상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살폈다. 마침내 옷장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지갑 상자가 눈에 띄었다. 내가 인턴 시절 첫 월급을 털어 그에게 사준 첫 지갑이었다. 그는 오래전에 쓰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다. 상자를 열고 지갑을 꺼내 안쪽의 비밀 주머니를 더듬었다. 예상대로 작은 구리 열쇠 하나가 떨어졌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열쇠를 꽉 쥐었다. 마치 내 운명을 손에 쥔 것 같았다. 서재로 돌아와 육중한 금고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현금은 거의 없었고 서류철 몇 개와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였다. 나는 모든 것을 바닥에 꺼내놓고 확인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내 눈길을 끈 것은 사진 뭉치였다. 손전등 불빛 아래 민준과 한 젊은 여자의 나체 사진들이 드러났다. 최유라였다. 그녀는 내 남편의 팔에 뱀처럼 감겨 있었고 그 미소는 유혹과 도전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요트, 고급 리조트 등 호화로운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다. 모두 민준이 내게는 출장이라고 말했던 장소들이었다. 사진들 밑에는 초음파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환자 이름 최유라. 임신 8주. 검사 날짜는 이틀 전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쳐다보았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아이까지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 유언장을 작성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를 없애고 싶었던 것이다. 이 아이 때문에. 그는 그들을 위해 길을 닫고 자신의 새로운 가족에게 모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사진들을 던져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뒤졌다. 금고 구석에 작은 은색 USB 하나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민준의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며 날짜별로 정리된 폴더들이 나타났다. 가장 최신 폴더를 열었다. 민준과 유라 사이에 오간 음성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 캡처였다. 나는 이어폰을 끼웠고 즉시 익숙한 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나를 극심한 혐오감에 빠뜨렸다. 유라야, 임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어. 집에 있는 그 늙은 마누라 어떻게든 쫓아낼 방법 찾을 거야. 재산도 내 이름으로 조금씩 옮기고 있고 유언장도 끝났어. 내가 이 땅 계약건만 마무리하면 우리 합법적으로 같이 살 수 있어. 유라의 교태 섞인 대답이 들렸다. 그래도 그 여자 그 집에 오래 살았잖아. 순순히 나갈까? 괜히 소란 피워서 오빠 평판만 나빠지는 거 아니야? 민준이 웃었다. 걱정 마. 걔는 멍청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래도 안 나가면 빈손으로 제 발로 나가게 만들 방법이 있어. 나만 믿어. 내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묻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밝혔다. 내가 소중히 여겨지는 아내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그의 눈에 나는 그저 늙은 마누라, 멍청한 장애물일 뿐이었다. 나의 희생, 나의 사랑,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한낱 웃음거리였다. 나는 흐느끼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떨리는 손으로 USB의 모든 데이터를 내 노트북으로 복사했다. 이 모든 것을 보관할 것이다.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을 무기가 될 것이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주위에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과 잔인함의 증거들이 널려 있었다. 거대한 서재는 어둠과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다. 노트북 펜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렸다. 마치 우리 결혼의 시체 위를 맴도는 파리 소리 같았다. USB 데이터를 복사한 후 나는 금고에 남은 것들을 계속 살폈다. 토지 등기부 등본과 자동차 계약서 외에 바닥에 깔린 파란색 통장 하나가 손에 잡혔다. 호기심에 열어보았다. 예금주 이름은 박순잔의 시어머니였다. 조금 놀랐다. 시어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은 순박한 분이었다. 어디서 돈이 나서 저축을 하고 그걸 아들 금고에 숨겨둘까. 하지만 페이지를 넘겼을 때 나는 진정으로 경악했다. 이 계좌는 2년 전에 개설되었고 거래 내역에는 매월 5일에 1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규칙적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이체 내역에 적힌 문구였다. 유라, 약값, 유라, 식비, 유라, 어머님 생신, 유라, 항상 유라였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눈을 비비고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내 남편의 상간녀는 2년 동안이나 내 시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았다. 2년. 시어머니는 2년 전부터 민준과 유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알고도 침묵했다. 상간녀에게서 돈을 받았다. 그 돈을 쓰면서 내 앞에서는 착하고 순박한 시어머니인 척 연기했다. 그녀가 가끔 집에 찾아와 신선한 달걀과 채소를 가져다주며 서연아, 너 고생이 많다. 일하랴, 남편 챙기랴라고 말하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저녁 식탁에서는 다른 집은 손주들로 시끌벅적한데 우리 집은 너무 조용해. 애도 못 낳는 여자는 쓸모가 없어 텀나며 은근히 나를 깎아내렸다. 알고 보니 내가 손주를 낳지 못한다고 나를 멸시하며 아들이 다른 여자를 찾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했던 것이다. 그녀는 민준을 방임했고 침묵의 대가로 돈까지 받았다. 한 달에 10만 원. 그것이 그녀 양심의 가격이었고 며느리의 행복에 매겨진 값이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남편만 잃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수년 동안 사기꾼들의 소굴에서 살았던 것이다. 시어머니부터 아들까지 그들 가족 전체가 나를 이용해 먹기 좋은 바보로 여겼다. 분노가 심장에서 들끓었다. 나는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로 통장을 꽉 쥐었다. 휴대폰을 꺼내 모든 페이지를, 모든 거래 내역과 설명을 선명하게 촬영했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공모를 증명할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녀가 피해자인 척,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시어머니인 척 하고 싶다고? 좋다. 내가 그녀의 진짜 색깔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나는 통장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금고를 닫았다.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었다. 벽에 걸린
민준과 내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결혼 사진을 보았다. 다가가 사진을 떼어내 바닥에 던져 액자를 깨뜨렸다. 유리 조각을 밟고 방을 나섰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약하고 순종적인 강서연이 아니었다. 해가 떴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한적한 골목의 조용한 카페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윤지수와 마주 앉아 있었다. 지수는 나의 지친 모습과 부은 눈을 보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아주자 그 온기가 내게 작은 힘을 주었다. 서연아, 진정하고 내 말 들어. 그녀는 내 앞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밀어주며 단호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보내준 유언장 사본이랑 증거 자료들 다 봤어. 상황이 심각한 건 맞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은 아니야. 이민준 그 인간, 치밀하긴 했지만 너무 자신만만했고 법을 우습게 봤어. 지수는 태블릿을 켜서 내가 찍어보낸 유언장 조항들을 가리켰다. 첫째, 최유라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 형식상으로는 그 재산이 그 사람의 특유 재산이라면 합법이야. 하지만 지수는 눈을 날카롭게 뜨며 강조했다. 이 재산의 대부분은 너희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거야. 집, 오피스텔 2채, 회사 지분 전부. 그건 너희 부부의 공동 재산이야. 우리 민법상 남편은 부부 공동 재산의 절반에 대해서만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어. 공동 재산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결정은 일부 무효야. 나는 지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해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이미 공증까지 받았고 최유라는 모든 걸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지수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해. 지금 이민주는 식물인간 상태지. 사망한 건 아니지만 법적 행위 능력은 없어. 최유라가 아직 명예 이전을 시작할 수는 없다는 뜻이야. 하지만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해. 지수는 마치 구명보트처럼 명확한 법적 계획을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 법원에 상속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야.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는 거지. 이유는 채무 변제와 부부 공동 재산 분할을 보장하기 위해서야. 일단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최유라가 유언장을 손에 쥐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 집을 팔 수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도 없어. 두 번째 단계, 지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다. 유언장 작성의 도덕성과 목적 자체를 공격하는 거야. 너한테는 명백한 불륜 증거가 있어. 그가 부부 공동 자금을 상간녀를 부양하는 데 사용했다는 증거도 있고, 법적으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부 공동 재산을 상간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반사회적 행위야. 우리는 최유라에게 넘어간 자금 이체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그 돈을 반환하도록 강제할 거야. 지수의 말을 듣는 동안 꽉 막혔던 속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법에는 탐욕스러운 자들을 위한 허점도 있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방패가 될 수도 있었다. 시어머니는 어떡하지? 내가 분노를 담아 물었다. 지수가 비웃었다. 아들을 감싸주려고 상간녀한테 돈을 받았다고? 그분은 아주 중요한 히든카드야. 일단은 건드리지 마. 계속해서 불쌍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둬. 결정적인 순간에 그 통장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여자의 뺨을 후려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거야. 지수는 유능한 변호사였고 인맥도 넓었다. 그녀는 내가 놀랄 만큼 신속하게 움직였다. 우리가 카페에서 만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지수에게서 좋은 소식이 담긴 전화가 걸려왔다. 법원이 우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민준이 제3자를 위해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하려 안정황이 명백하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재산 동결 명령이 즉시 발부되었다. 마치 강철 그물이 모든 재산 이동 시도를 차단한 것과 같았다. 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의 이슬비를 바라보며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혼란을 상상했다. 이민준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주식 계좌, 부동산이 동결되었다. 민준이 몰래 만들어준 보조 신용카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명품 부티크에 들어서는 젊은 상간녀, 최유라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왕좌에 오를 준비를 하며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가장 비싼 옷과 디자이너 가방을 고르고 거만하게 카드를 계산원에게 내밀겠지. 하지만 계산원이 한도 초과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사라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한 창피함에 분노하며 민준에게 전화하겠지만 그는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을 뿐이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하겠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들의 악몽이 시작될 것이다. 예상대로 잠시 후 테이블 위에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김태석 변호사라는 이름이 위협적으로 깜빡였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벨이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분노에 찬 숨소리만 들었다. 김 변호사가 소리쳤다. 그의 가식적인 신사다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서연 씨,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왜 제 의뢰인의 자산에 동결 신청을 한 겁니까? 이게 유언장에 명시된 합법적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거 모르십니까?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는 단지 합법적인 아내로서 우리의 부부 공동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에요. 변호사님은 유언장이 합법이라고 하시지만 저한테는 제 남편이 우리 돈을 상간녀에게 썼다는 증거가 있어요. 법원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건 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겠죠. 유능한 변호사님이시니 저보다 절차를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따위로 말하지 마. 김 변호사가 고함쳤다. 그의 당황한 모습이 나를 더욱 즐겁게 했다. 경고하는데 최유라 양이 지금 큰 충격을 받아서 태아에까지 영향이 가고 있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거요. 당장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시오. 우리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화요? 저를 내쫓으려고 유언장을 읽어줄 때 대화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이미 늦었어요. 최유라 씨한테 전하세요.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나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내 마음은 소란스러웠다. 전화를 채 내려놓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두 번째 태풍이 몰려올 것을 직감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 강서연, 너 우리 집안 다 죽일 셈이야? 유라한테서 울면서 전화 왔어. 네가 재산을 다 묶어버렸다며. 이제 걔는 어떻게 살라고? 걔 약값이며 밥값까지 네가 다 훔쳐간 거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그건 저희 부부 공동재산이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보관하고 있을 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유라가 항상 입금해주던 어머님 명의 통장 있잖아요. 그건 동결되지 않았어요. 그거 찾아서 쓰세요. 두 분이 쓰시기엔 충분할 거예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다.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마도 내가 그 비밀 통장의 존재를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침묵은 죄인의 가장 명백한 자백이었다. 사흘 후, 이민주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예상했던 것만큼 큰 슬픔을 주지 않았다. 아마도 배신으로 인한 고통이 슬픔마저 마모시켜버린 탓이리라. 내가 그의 장례를 치렀다. 남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서류상 아내로서의 마지막 법적 책임감 때문이었다. 나는 시내의 소박한 장례식장을 선택했다. 모든 것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다. 요란한 악단도 화려한 조화도 없었다. 오직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미소 띤 민준의 영정사진만이 놓여 있었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관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눈은 메말라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옛 사업 파트너와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들이었다.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나를 한번, 죽은 자의 영정을 한번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두 명의 친척 부축을 받으며 비참한 모습으로 도착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예전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칠 기세였다. 소박한 장례식장 모습을 훑어본 그녀는 나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서연아, 이게 무슨 꼴이야. 내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고 돈도 권력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장례식이 어쩜 이렇게 초라해? 거지 새끼 장례식도 이것보단 낫겠다. 온 동네 사람들한테 망신당하라는 거야? 악단도 불러야 하고 꽃도 가득 채워야 하고 온 집안 식구들 먹을 큰 상도 차려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 눈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다.
다가가 그녀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성대하게 치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지금 민준 씨의 모든 재산과 돈은 법원 명령으로 동결 상태예요. 저는 10원 한 푼 인출할 수 없어요. 제 돈으로는 지금 화장 비용 되는 게 전부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악단이랑 큰 상을 원하시면 어머님 돈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최유라 씨한테 돈 가져오라고 하세요. 결정권은 어머님께 드릴게요. 자기 돈이라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목이 졸린 사람처럼 말을 멈췄다.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상황을 알았고 무엇보다 목숨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 아들의 장례를 위해 비밀 통장에 돈을 쓰라고? 절대 그럴 리 없었다. 그녀는 나를 분노에 찬 눈으로 노려보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결국 슬픔에 잠긴 어머니인 척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연불 소리와 발걸음 소리만이 들렸다. 시어머니가 조용해지자 남편 쪽 친척들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남몰래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 변해 있었다. 더 이상 고개 숙이는 며느리가 아니었고 모든 것을 챙기는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곳에 홀로 바위처럼 차갑게 서 있었다. 그들의 이해도 동정도 필요 없었다. 나는 그저 기다렸다. 쇼의 하이라이트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유라와 김 변호사가 이대로 장례식이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들은 최유라의 위치를 정당화하고 대중과 집안의 동정을 얻기 위한 무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민준의 장례식은 그들에게 완벽한 무대였다. 나는 밖을 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잿빛. 하늘은 비보다 더 차가웠다. 죽은 자마저 편히 쉬지 못하고 그들의 사악한 계획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추도사 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답답해졌다. 나는 베일을 고쳤으며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니었다. 멋진 장면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다. 장례식장의 큰 문이 갑자기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낯선 무리가 들어서고 있었다. 선두에는 최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상복 대신 값비싼 검은 원피스와 우아한 검은 코트, 그리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베일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일부러 검은색을 입었지만 그 화려함은 슬픈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감싸 안은 제법 불러온 배였다. 그녀 곁에는 심각한 표정의 김 변호사가, 그 뒤에는 정장과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따랐다.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위협적인 장면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모두에게 쏟아진 찬물과도 같았다. 웅성거림이 폭발했다. 최유라는 당당하게 걸어와 나를 공기처럼 지나쳐 곧장 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관에 엎드려 통곡했다. 울음소리는 과장되고 연극적이었다. 자기야, 왜 우리를 버리고 갔어? 평생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세상에. 그녀의 진한 향수 냄새가 향 냄새를 압도하며 나를 헛구역질 나게 했다. 유부남의 관 옆에서 오는 아름다운 임산부의 모습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김 변호사가 옆에 서서 헛기침을 하며 모두를 조용히 시켰다. 그는 큰 소리로 발표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저는 고인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오늘 저는 이민준 씨를 대신하여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유라 양은 이민준 씨가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가장 사랑했던 여성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이민준 씨의 유일한 자녀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최유라 양과 그녀의 아이가 모든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오늘 그녀가 이곳에 있는 것은 그의 약혼녀이자 아이의 어머니로서 완전히 정당합니다. 비난의 시선이 유라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왔다. 그들은 나를 패배자, 자신의 장례식에서 공개적으로 버림받은 아내로 쳐다보았다. 유라가 얼굴을 들었다. 눈물로 가득한 그녀의 눈은 거짓 슬픔 뒤에 숨겨진 도전과 승리감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언니, 마음 아픈 거 알지만 민준 오빠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빠는 단지 자기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만 편히 쉬게 해줘요. 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두 손을 굳게 맞잡고 그들의 뻔뻔함은 내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들은 재산뿐만 아니라 내 존엄성까지 빼앗으려 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짓밟고 싶어 했다. 하지만 분노에 휩쓸려서는 안 되었다.
나는 유라와 김 변호사, 그리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극도의 혐오감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배를 쓰다듬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자기야. 우리 아기는 아빠 얼굴도 못 봤는데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줘? 자기야, 아기가 발로 차. 들려? 아기라는 단어를 그녀는 주문처럼 반복해서 외쳤다. 손주를 바라는 집안 어른들의 열망을 정확히 꿰뚫는 주문이었다. 민준의 이모와 삼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를 향한 그들의 시선은 비난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민준이가 바람을 피운 거구먼. 마누라가 애를 못 낳으니. 그래, 상간녀긴 하지만 아들을 임신했다잖아. 우리 집안의 경사지. 강서연 저거 진짜 독하다. 남편이 죽었는데 얼굴에 슬픈 기색 하나 없고 재산 혼자 다 먹고 조카한테는 한 푼도 안 주려고 하고. 그 아픈 말들이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돈 때문에 슬퍼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눈이 반짝였다. 남자 손주가 있다는 말을 듣자 그녀는 유라의 배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녀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유라에게 달려갔다. 상간녀에게 소리치는 대신 그녀를 부축했다. 정말이냐? 예, 뱃속의 애가 아들이야?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민준 오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름도 벌써 이선우라고 지어놨어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이고, 하늘이 도우셨네. 민준이는 갔지만 대를 이을 핏줄을 남겼구나. 얘야, 이제 울지 마라. 애기한테 안 좋다. 이 할미가 내 시어미가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내가 그들의 행복한 재회를 방해하는 적인 양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봤지, 서연아? 네가 애를 못 낳으면 다른 사람이 낳게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질투심에 내 손주 해코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김 변호사는 분위기가 바뀐 것을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다가와 비난조로 말했다. 강서연 씨, 당신의 이기심이 낳은 결과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은 실패한 아내일 뿐만 아니라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민준 씨가 위독했을 때 당신은 그를 살리기를 거부했고 이제는 법적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동결시켜 최유라 양과 그녀의 아이를 굶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의 유일한 상속인이 가난 속에서 태어나도록 내버려 둘 겁니까? 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모든 비난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온 집안, 시어머니, 그리고 낯선 사람들까지 나를 악마처럼 쳐다보았다. 슬픔이 나를 감쌌다. 뼛속까지 시렸다. 유라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는 시어머니와 상간녀에게 안부를 묻는 친척들을 보았다. 씁쓸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알고 보니 내 10년의 희생은 임신한 배 하나보다 가치가 없었다. 알고 보니 이른바 가족과 사랑이라는 것은 이토록 싸구려에 불과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나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미망인 행세를 하는 유라와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배와 손주 소식에 기뻐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내가 졌다고 도덕과 가족의 압박 아래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나는 마이크가 놓인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갔다. 내 구두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이 악독한 여자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바로 말하지 않았다. 먼저 휴대폰을 꺼냈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다. 장례식장의 음향 시스템에 휴대폰을 연결했다. 나는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최유라 씨, 내 남편을 위해 정말 서럽게 우는군요. 그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 남자가 실제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유라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는 USB에서 복사한 음성 녹음을 재생했다. 익숙한 민준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 변호사님한테 유언장 빈틈없이 만들라고 했어요. 모든 재산은 무조건 유라한테 가야 해요. 강서연 그 여자는 10원 한 푼도 못 받게. 멍청해서 몇 년 동안 나한테 봉사만 했지 아무것도 몰라요. 유라가 애 낳으면 적당한 핑계 대서 쫓아낼 겁니다.
내 돈은 내 아들을 위한 거지 애도 못 낳는 여자를 위한 게 아니니까. 모두가 침묵했다. 웅성거림이 멎고 완전한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김 변호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걱정 마세요. 조항 하나 넣어놨어요. 강서연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 안 하거나 소란 피우면 모든 빚은 걔가 다 떠안게 되는 걸로 우리가 걔 목줄을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유라와 통화하며 웃는 민준의 목소리였다. 유라야, 걱정 마. 내가 회사 돈 조금씩 빼돌리고 있어. 가짜 계약서들 이미 서명했고 그 돈은 전부 너한테 갈 거야. 아무도 모를걸. 10원 한 장 아끼던 강서연, 나중에 자기가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면 분해서 쓰러질걸? 나는 녹음을 껐다.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동시에 관 뒤에 대형 스크린에 민준과 유라의 사진들이 번쩍였다. 나는 충격에 입을 벌린 사람들, 특히 방금 전까지 나를 욕하던 친척들을 쳐다보았다. 삼촌, 이모, 들으셨어요? 10년 동안 함께 이룬 재산을 상간녀에게 바치고 아내는 빈손에 빚더미만 안겨 내쫓으려던 남편. 그런 남편을 제가 살려야 했다고요? 왜요? 제가 다리 밑에서 살면서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그들이 호의호식하는 꼴을 보라고요? 유라는 굳어버렸다.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면서 더 이상 배를 감싸 안지 않고 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듯 쳐다봤다. 하지만 김 변호사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내가 공개한 증거들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유라에게 다가갔다. 이 아이가 사랑의 결실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탐욕의 결실이에요. 당신들은 도덕을 짓밟고 함께했으니 누구에게도 동정을 바라지 마세요. 다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비난의 화살은 그들을 향했다. 세상에 사기꾼, 뱀 같은 년. 그러니까 서연 씨가 안 살려준 거구나. 나 같았으면 뺨이라도 때렸겠다. 시어머니는 창백해졌다. 아들의 영정을 보았다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유라를 보았다. 그녀의 손주와 부에 대한 꿈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녀가 아들을 변호하기 위해 입을 열려던 순간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어머님, 아직도 그 사람을 변호하실 거예요? 유라한테서 매달 10만 원씩 받으신 그 통장. 제가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저 스크린에 띄워드릴까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보도록. 상간녀 돈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배신한 시어머니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모두가 알게 해드릴까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모두가 그녀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다. 평생 지켜온 가짜 체면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어지러운 척하며 의자에 쓰러졌다. 아이고, 머리야. 심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싸구려 연극이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다. 나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둘러보고 장례식장 직원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이민준의 법적 아내이고 이곳의 모든 결정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화장 준비해주세요. 지금 바로. 악단도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유라는 내 명령을 듣고 막으려 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는 내 아이의 아빠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모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남의 가정 파탄낸 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썩 꺼져. 김 변호사는 상황이 험악해진 것을 보고 유라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고함과 저주를 뒤로 한 채 관이 실려 나갔다. 나는 울지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 뒤를 따랐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쓰러진 채 아들이 화장터로 실려가는 것을 곁눈질로 지켜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화장터의 불길을 보았다. 마치 내 10년의 어리석음도 함께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민준, 잘 가. 당신의 배신을 가지고 나는 남아서 이 난장판을 치울 것이고 그들 중 누구도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장례식은 최유라와 김 변호사의 망신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란 걸 알았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궁지에 몰리면 더욱 위험해지는 법이다. 예상대로 이틀 후 새로운 폭풍이 몰아쳤다. 현실이 아닌 소셜미디어에서 휴대폰을 열자 알림이 폭주했다.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 모두 욕설과 저주로 가득했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갔다.
나를 맞이한 것은 충격적인 제목의 게시물이었다. 돌심장 안에 재산 노리고 남편 생명유지 장치 제거, 임신한 상간녀는 피눈물. 게시물에는 장례식장에서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차갑게 서 있는 내 모습, 배를 감싸 안고 우는 유라의 모습. 내용은 순전히 거짓말이었다. 나는 애를 못 낳는 질투심에 남편을 살리지 않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악독한 아내로 묘사되었다. 반면 유라는 사랑에 순진한 희생자였고 지금은 핍박받으며 병원 검진 받을 돈도 없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다. 댓글창에는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짐승 같은 여자. 업보가 있을 것이다. 아기는 무슨 죄야. 불쌍하다. 그들은 심지어 댓글 부대까지 고용해 내 개인 계정을 공격했다. 옛날 사진들을 파헤쳐 모욕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빗발쳤다. 온갖 욕설과 협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자 대문에 붉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다. 죽은 쥐와 함께 목숨 조심해라는 쪽지도 있었다. 나는 난장판을 보며 분노로 떨었지만 머리는 맑았다. 이것은 유라와 김 변호사의 필사적인 발악이었다. 여론을 이용해 나를 압박하여 합의를 받아내려는 속셈이었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동정하는 사람도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심호흡을 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들의 함정에 더 깊이 빠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수에게 전화했다. 봤어, 서연아. 정말 저질이야. 걱정 마. 내가 모든 명예훼손 증거 수집하고 있어. 고소할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조용히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그들이 더럽게 나올수록 그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소셜미디어가 뜨거울 무렵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사건과 진실의 배 기자입니다. 제가 강서연 씨 사건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혹시 단독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좋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빨랐다.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지수에게 번호를 넘겨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1시간 후 지수가 전화했다. 다행이다 서연아. 그 배 기자라는 사람 돈 받고 기사 써주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야. 김 변호사랑 한패라고. 너를 속이려는 함정이었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은 정말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그들의 게임에 맞춰주겠다. 나는 배 기자에게 전화해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다. 장소는 내가 정하고 대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나는 CCTV가 잘 설치된 조용한 카페를 골랐고 지수에게 몰래 옆 테이블에 와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나는 우아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내가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배 기자는 카메라맨과 함께 와 있었다. 그는 내 모습에 조금 놀란 듯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연 씨. 나는 자리에 앉아 녹음 모드로 켠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천만에요, 배 기자님. 시작하시죠. 제 말을 편집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모든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강서연 씨, 남편을 살리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중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노골적으로 편파적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배 기자님, 제게 도덕을 물으시는군요. 만약 남편이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상간녀에게 바치고 당신에게는 빚더미만 남기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장기라도 팔아서 그를 살리고 그 후에는 길거리에서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시겠습니까? 제가 돈 때문에 그랬다고요? 네, 돈 때문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가 피땀 흘려번 돈입니다. 제 청춘과 맞바꾼 돈이에요. 왜 그것을 상간녀에게 줘야 합니까? 나는 유라에게 이체된 은행거래 내역서를 꺼내 카메라에 비췄다. 이게 증거입니다. 제가 10원 한 장 아낄 때 그는 수천만 원씩 최유라에게 명품 가방 사라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제가 탐욕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단지 제 권리를 지키려는 건가요? 배 기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그는 다시 질문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이는요? 아이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이는 죄가 없죠. 하지만 아이를 탐욕의 도구로 이용하는 어른들은 죄가 있습니다. 저는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법을 믿습니다.
나는 그를 쏘아보았다. 배 기자님, 왜 이러시는지 알지만 기억하세요. 패는 진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악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당신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배 기자는 얼어붙었다. 카메라를 끄고 창피한 듯 자리를 떠났다. 미디어와의 싸움이 끝난 후 나는 다음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회사였다. 민준과 내가 함께 세운 IT 회사는 이제 선장 없는 배와 같았다. 혼란의 와중에 유라가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여왕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다. 박진호 부사장의 말에 따르면 유라는 회의실에 들어와 민준의 자리에 앉아 이렇게 선언했다고 한다. 이제부터 내가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에요. 걱정 마세요. 이민준 씨보다 여러분을 더 잘 대우해 줄 테니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한 팀장이 물었다. 저희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 계좌가 동결되었는데요. 유라는 당황하며 김 변호사를 쳐다봤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건 지금 처리 중입니다. 최유라 양의 재정 능력은 막강합니다. 탄회계 담당자가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자기가 타는 차도 이민준 대표님이 사준 건데. 유라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그만두세요. 이 회사는 내 거니까. 그녀의 오만함 때문에 핵심 직원 여러 명이 사직했다. 박 부사장이 내게 전화했다. 강 이사님 도와주십시오. 저 여자가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비상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전 아내가 아니라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했다. 나는 박 부사장을 만났다. 부사장님, 걱정 마세요. 그녀는 돈에 손댈 수 없을 겁니다. 나는 그에게 USB를 건넸다. 이것은 최유라가 가짜 계약서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데 이민준과 공모했다는 증거입니다. 2년 동안 그녀는 상간녀였을 뿐만 아니라 횡령범이었습니다. 박 부사장은 분노했다. 그래서 회사 수익이 계속 떨어졌던 거군요. 그들이 원인이었어. 나는 말했다. 이 증거를 이용하세요. 2대 주주로서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세요.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세요. 현재 법적 분쟁 중인 제 지분까지 합하면 우리는 그녀를 몰아낼 충분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부사장이 동의했다. 맞습니다. 회사 전관에 따르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주주는 그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좋아요.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세요. 그녀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자리라고 착각하게 만드세요. 높이 날수록 추락은 더 고통스러운 법이니까요. 주주총회 당일, 유라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나타났다. 그녀는 상석에 앉아 말했다. 저한테 반대하는 분들은 주식 파세요. 제가 다 사드릴 테니. 박 부사장이 일어섰다. 최유라 씨, 그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그는 증거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동시에 프로젝터에는 가짜 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이 비쳤다. 박 부사장이 선언했다. 이것은 당신이 회사에서 50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증거입니다. 법과 정관에 따라 당신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 변호사가 항의하려 했지만 다른 주주들이 소리쳤다. 횡령범. 당장 나가. 보안 요원들이 불려와 그들을 끌어냈다. 끌려나가던 유라는 바닥에 넘어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짜 왕관은 산산조각 났다. 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것은 유라의 자금줄이 끊겼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가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고 그녀가 다음에 한 짓은 가장 파렴치했다. 어느 날 밤 한 여자가 전화해 유라의 엄마라고 밝혔다. 그녀는 나를 욕하고 협박했다. 내 딸 그만 괴롭히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갈 줄 알아. 목숨 조심해. 전화를 끊자마자 박 부사장이 전화했다. 이사님 조심하십시오. 저희 집에 페인트와 죽은 쥐를 던졌습니다.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위해 경호원을 고용하고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그리고 지방의 한 낡은 병원으로 향했다. 5년 전 민준이 작업 중 사고로 입원했던 곳이었다. 그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다쳤었다. 나는 당시 그를 치료했던 의사를 만났다. 남편의 진료 기록 사본을 받고 싶습니다. 기록을 기다리는 동안 의사가 민준이 사고로 인해 불임이 되었다고 아이를 가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말했던 날이 떠올랐다. 민준의 세상은 무너졌다.
나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비난을 내가 짊어졌다.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그가 창피당하지 않도록 내가 불임인 척했다. 5년 동안 나는 오직 그를 위해 시어머니의 조롱을 견뎠다. 간호사가 낡은 서류철을 건넸다. 펼쳐보았다. 정관 연구 손상. 생식 능력 상실.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웃으면서 울었다. 나는 그를 위해 내 명예를 희생했다. 그런데 그는 그 핑계를 대며 바람을 피웠다. 그리고 최유라는 뱃속의 아이가 민준의 아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만약 민준이 진실을 알았다면 그가 모든 재산을 바치려 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최유라는 그를 속였던 것이다. 이 진료 기록이 그들에 관해 밝힐 마지막 못이 될 것이다. 이 증거를 손에 쥐고 지수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내가 패배한 척해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지수는 내가 합의를 원하며 아이를 위해 재산의 30%를 양보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즉시 미끼를 물었다. 김 변호사가 전화했다. 그는 거만하게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면서도 30%는 부족하다고 했다. 유라는 70%와 회사를 원한다고 했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그들은 내가 아이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믿었고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았다. 그들이 축배를 드는 동안 나는 조용히 모든 증거를 준비했다. 음성 녹음, 시어머니의 통장, 횡령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민준의 불임 진단서. 재판 날만 기다렸다. 이 모든 와중에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비에 흠뻑 젖어 비참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얘야, 나 좀 도와다오. 유라 그년이 나를 쫓아냈어. 늙고 더럽다고. 내 짐을 다 내던졌어.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나는 그녀를 감정없이 쳐다보았다. 이것이 엇보였다. 유라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자 더 이상 이 늙은 여자가 필요 없어진 것이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왜 쫓겨나셨어요? 그 아이의 할머니 아니셨나요? 그 여자를 감싸주신 분이 아니셨냐고요? 그년이 날 속였어, 서연아. 제발 여기서 살게 해다오. 내가 내 종 노릇이라도 할게. 나는 미소 지었다. 여긴 양로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어머님도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법정에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돈에 대한 모든 것, 그들이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머님을 부추겨 저를 괴롭혔는지 전부 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돈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저 밖에서 주무세요.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두려움과 탐욕이 다시 한번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동의했다. 그래, 하마. 그 악마 같은 년.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이제 내게는 모든 것이 있었다. 증거, 그리고 증인. 마지막 싸움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 재판 날이 왔다. 나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법정으로 들어섰다. 반대편에는 불쌍한 임산부인 척하는 유라와 여전히 거만한 김 변호사가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김 변호사는 진정한 사랑과 무고한 아이에 대해 감동적인 변론을 펼쳤다. 유라의 연기는 완벽했다. 적절한 타이밍에 눈물을 흘렸다. 그가 끝난 후 지수가 일어섰다. 그녀는 그들의 드라마를 무시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계속해서 아이에 대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개인 병원의 초음파 결과지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그 날짜에 최유라라는 이름의 환자가 진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공식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서명 또한 위조된 것입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유라와 김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 변호사가 변명하려 했지만 지수는 계속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른 병원에서 최유라 씨의 실제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수정된 시기는 10월 둘째 주로 추정됩니다. 당시 고 이민준 씨는 싱가포르로 출장 중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를 증명할 항공권과 출입국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최유라 씨, 당신이 가장 사랑했다는 남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누구의 아이를 임신한 겁니까? 유라의 세상이 무너졌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여전히 변명하려 애썼지만 나는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일어섰다. 최유라 씨, 아직도 뱃속의 아이가 이민준 씨의 아이라고 주장하십니까? 그녀가 소리쳤다. 그래, 넌 애도 못 낳으니까 질투하는 거잖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진료 기록을 꺼냈다.
재판장님. 이것은 5년 전 제 남편의 진료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불임이며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은 충격으로 폭발했다. 유라는 기절했고 김 변호사는 얼어붙어 서류를 떨어뜨렸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내가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지켰던 비밀이 이제 나를 해방시켰다. 혼란 속에서 유라와 김 변호사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유라가 소리쳤다. 깨끗한 척하지 마.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당신이잖아. 그리고 이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알아?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악마 같은 변호사. 우리는 오래전부터 내연 관계였어. 저 인간이 나를 이용해서 이민준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거야. 그것은 더 큰 음모였다. 내 어리석은 남편은 그저 꼭두각시였을 뿐이다. 새로운 폭로로 인해 사건은 민사에서 형사로 전환되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고 이민준의 유언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모든 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한다.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최유라와 김태석은 즉시 체포한다. 수갑소리가 법정 안을 채웠다. 유라는 울면서 끌려나갔고 김 변호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시어머니는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밖으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서연아. 용서해다오. 나도 데려가줘. 나는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건 어머님 몫이에요. 민준 씨에게서 받을 합법적인 상속분. 이걸로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이는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나는 돌아서서 오는 그녀를 뒤로 하고 떠났다. 1년이 흘렀다. 나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강릉의 바닷가에 작은 책방을 열었다. 이곳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어느 날 오후 해변을 걷다가 결혼 반지를 빼서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와 함께 모든 고통과 분노도 파도에 씻겨 나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새로운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다. 커피 한잔 하자는 내용이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좋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짭짤한 바다 내음이 났다.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